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늙지 않고 살찌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24시간 관리법입니다. 저자는 네고로 히데유키 님이시고요. 이분은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하버드대학교 의학부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문 분야는 신장병학, 안티에이징 의학, 장수유전자, 수면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첨단 임상연구, 의학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도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번역은 장인주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경향BP 2018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몸속에는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는 평소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병 없이 건강하고 오랫동안 활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셨던 분이라면 대략 유추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하고 아주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르지만 노화의 속도는 동일하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의 주제는 안티에이징의 비밀입니다. 여기서는 노화의 열쇠를 진 시계 유전자와 장수 유전자라는 두 가지 유전자에 대해 알아보고 안티에이징의 비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2장의 주제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역할입니다. 신체 재생 시스템인 호르몬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의 주제는 늙지 않고 살찌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24시간 시간표입니다. 24시간 단위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생활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4장의 주제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세포와 장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혈관, 뇌, 근육, 뼈, 피부, 장기 등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장수 유전자의 진짜 기능. 인간의 신체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세포에는 같은 양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이며 각 세포의 유전 정보는 약 23,000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뇌든 심장이든 모든 세포에는 똑같이 23,000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3,000개의 유전자가 모두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뇌에서는 뇌가 되는 유전자, 심장에서는 심장이 되는 유전자가 작동해서 각각의 장기를 만들고 있다. 나머지 유전자는 기능하지 않는다. 최근 TV나 책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장수 유전자도 현대인의 일반 생활에서는 기능하지 않는 유전자 중 하나다. 장수 유전자는 생물의 종을 넘어 존재하고 가능하면 그 생물의 수명이 늘어나는 유전자다.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9년 MIT 교수이자 내 연구원 동료이기도 한 가렌테 교수가 처음으로 호모균에서 장수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어 선충이나 생쥐, 원숭이, 인간에게서도 장수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그 기능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장수 유전자는 시르투인 유전자라고도 불린다. 시르투인 유전자는 작동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하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유전자를 장수 유전자, 단백질을 시르투인 단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왜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면 수명이 늘어나는 것일까? 장수 유전자는 아직 연구 단계라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기능 5가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째, 활성산소의 방출을 줄인다. 전신의 세포에는 각각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기관이 수백 개 있다. 미토콘드리아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것이다. 미토콘드리아 공장에서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들어온 산소와 식사하면서 체내에 들어온 당질 또는 지방질을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합성되는 물질이 ATP 즉 아데노신 3인산으로 ATP는 쉽게 말해 신체 속의 에너지 통화라 할 수 있다. 운동은 물론 뇌장의 대사나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에도 에너지 통화가 필요하다. 이 통화는 저축할 수 없으므로 미토콘드리아 공장은 필요에 따라 가동된다. 어떤 공장에도 폐기물은 있기 마련이다. 미토콘드리아 공장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에너지 통화를 만들어낼 때 활성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원흉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활성산소는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부른다. 예컨대 활성산소로 혈관세포가 손상되면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활성산소가 피부세포에 영향을 미치면 잡티나 주름이 생기며 유전자가 손상되어 세포가 다른 세포로 변형하면 암이 발병한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공장도 공격한다. 나이가 들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노후해지면 활성산소의 방출량이 늘어 공장 주변 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장수 유전자는 그런 미토콘드리아 공장의 위기를 구해준다. 장수 유전자를 작동하면 발생하는 시르투인 단백이 에너지 통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 공장은 풀가동하지 않아도 되어서 활성산소의 방출량이 억제된다. 둘째, 새로운 에너지 공장을 늘린다. 일반적으로 낡은 공장은 효율이 떨어지고 폐기물도 많이 나온다. 미토콘드리아 공장도 마찬가지다. 하버드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최근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면 낡은 공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면 효과적으로 가동하는 공장 비율이 늘어 활성산소의 방출을 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아포토시스를 조정한다. 세포는 분열되거나 외적 요인에 의해 손상돼 일정 수준에 달하면 기능을 잃고 떨어져 나간다. 이 같은 세포의 자연사를 아포토시스라고 한다. 즉 아포토시스로 불필요한 낡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 성장 과정에서는 이 기능으로 다양한 기관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면 노화의 요인이 된다. 특히 심장이나 뇌 등 세포가 재생되기 어려운 장기는 아포토시스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세포가 떨어져 나가 노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장수 유전자에는 아포토시스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장수 유전자가 작동해서 만들어진 시르투인 단백이 새로운 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넷째,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한다. 인간의 다양한 호르몬 중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추는 매우 특이한 역할을 한다. 인류 100만 년의 역사 중 대부분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굶주림을 참고 살아남기 위해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은 여럿 있지만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뿐이다. 최근 50에서 100년 동안의 포식 시대가 찾아와 인슐린의 출동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신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당분을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쌓아두는 등 그 영향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인슐린은 또한 많이 사용하면 없어지는 호르몬이다. 평상시에도 과식 등으로 혈당치가 높으면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계속 사용하게 되어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세포의 신진대사가 빨라져 노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슐린은 현대에서는 성가신 호르몬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장해 놓아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인슐린이 적다는 데이터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수 유전자를 늘린 생쥐는 적은 인슐린으로도 혈당치가 내려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면 인슐린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 결과는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면 당뇨병을 막아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시계 유전자와 연동되어 있다.
우리 신체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시계 유전자가 들어있으며 24시간 11분의 리듬을 새기고 있다. 호르몬이나 자율신경 등 생체의 리듬은 모두 시계 유전자로 움직이고 있다. 장수 유전자는 시계 유전자와 연동해서 신체 리듬을 바로잡고 있다. 장수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세 가지 스위치. 첫째, 조금 적게 먹는다. 평소에 잠들어 있는 장수 유전자를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 젊게 오래 산다. 이는 선충, 생쥐, 원숭이 등으로 입증되었으며 인간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장수 유전자에는 세포를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는 측면이 있다. 겨울잠을 자는 곰이 먹이를 거의 먹지 않아도 고요하게 살 수 있듯이 장수 유전자가 작동함으로써 세포가 고요한 상태가 되어 적은 칼로리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때 제한 기준은 70%이며 칼로리 섭취를 일상생활의 강도에 따른 칼로리 소요량의 70%로 제한한다. 40대 사무직 근무자라면 남성은 하루에 약 2000칼로리, 여성은 17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70% 정도로 억제하는 것이다. 칼로리 제한 시 유의할 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의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이때 초보자의 자기 판단으로는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한 달 중 1, 2주,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외식을 많이 했다면 그 다음 주에는 칼로리를 70%로 억제하는 정도의 속도를 권장한다. 그렇게만 해도 장수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경우 칼로리를 제한하면 수명 연장 효과보다는 암이나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다. 사람의 수명에 대한 연구 역사가 짧아 아직까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칼로리 제한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둘째, 약간 힘든 운동을 한다. 운동으로 장수 유전자가 작동한다는 사실은 칼로리 제한과 마찬가지로 생쥐나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입증되었으며 인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현재 밝혀진 것은 약간 힘든 운동이 장수 유전자를 작동시킨다는 점이다. 약간 힘든 운동이란 심박수가 평소보다 20-30% 올라가는 정도의 운동을 말한다. 심박수를 재기 어려운 경우 평소 팔굽혀펴기를 30회 거뜬히 한다면 조금 더해서 36회에서 39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몸에 부담을 주는 운동은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 뿐만 아니라 칼로리도 소비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다.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 크게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셋째, 레스베라톨을 보충해준다. 레스베라톨은 폴리페놀이라는 식물 성분의 일종으로 레드와인 등에 포함되어 있다. 내가 하버드 대학의 연구실에서 참가한 실험은 생쥐에게 세 가지 패턴의 먹이를 주는 것이었다. A그룹 생쥐에게는 칼로리를 초과한 먹이를, B그룹은 평범한 먹이를, C그룹에게는 칼로리를 초과한 먹이와 동시에 레스베라트롤을 섭취시켰다. A그룹의 생쥐는 살이 뒤룩뒤룩 쪄서 성인병에 걸린 비만 생쥐가 되었고 B그룹의 일반 생쥐에 비해 일찍 죽거나 병에 걸리기도 했다. 그런데 C그룹의 생쥐는 B그룹의 생쥐와 비슷한 삶의 질을 유지했다. 그래서 과식하는 사람은 레스베라트롤을 함께 먹으면 좋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레스베라트롤의 효과가 나타나는 섭취량은 6mg인데 이를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하면 대량으로 먹지 않는 이상 유효한 양에 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양제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 단 레스베라트롤 효과는 아직까지 사람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연구 단계에 있다. 특히 인간의 몸은 복잡하므로 레스베라트롤만 섭취했다고 해서 폭음이나 폭식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레스베라트롤을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건강을 챙기지 못했을 때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안티에이징의 비밀병기 호르몬. 내분비 기관은 전신 곳곳에 있으며 호르몬을 만든다. 뇌의 솔방울샘에서는 멜라토닌을,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부신에서는 다양한 부신피질 호르몬을, 남성의 생식샘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여성의 생식샘에서는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낸다. 성장과 생식을 촉진시키고 혈당치, 혈압, 체온, 면역력 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시스템인 호르몬은 모두 뇌로 조정된다. 먼저 시상하부가 정보를 모아 몸의 어떤 부분이 어떤 호르몬을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고 뇌하수체에 지시를 내린다.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 다시 내분비 기관에 호르몬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린다. 호르몬은 온몸을 돌고 있지만 모든 기관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호르몬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는 수용이라는 받침대가 있으며 엉뚱한 곳에서 작용하지 않도록 이루어져 있다. 호르몬 시스템을 회사로 비유하자면 전체를 보고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는 시상하부는 사장이다. 지휘 명령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뇌하수체가 관리직이며 난소나 뼈 같은 장기 및 부위가 현장 직원인 셈이다. 시상하부는 늘 전신의 기능을 예의주시하면서 호르몬 분비가 많으면 분비를 억제하고 적으면 분비시키는 자동 조절기 역할을 한다. 호르몬 주식회사는 연중 무휴이며 24시간 영업한다. 특히 밤은 호르몬 주식회사의 중요한 가동시간으로 수면 중에 낮 동안 입은 수많은 타격을 관리하는 재생공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수면 중의 기능에서 건강장수와 안티에이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이다. 이 두 가지는 안티에이징의 2대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첫째, 멜라토닌. 우선 멜라토닌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수면 유도. 멜라토닌과 수면의 관계는 1970년 즈음에 알려졌다. 그러다 1993년 미국 MIT가 건강한 청년에게 멜라토닌 0.1g을 복용하게 했더니 수면이 깊어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듬해인 1994년에는 한 잡지에서 멜라토닌은 시차 적응에도 꽤 효과적이다 라고 거론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수면제나 진통제 같은 불면증 치료제에 비해 멜라토닌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다. 게다가 깊은 잠인 론렘 수면과 얕은 잠인 렘 수면의 주기가 바로잡혀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멜라토닌은 미국에서 영양제로 일반인에게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은 건강 장수에는 역효과다. 호르몬 주식회사의 사장인 시상하부는 전신의 주의를 기울여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데 섭취한 영양제로 멜라토닌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분비를 멈추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만의 안티에이징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멜라토닌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영양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항산화. 수면 중에 재생공장으로 변한 몸에서 호르몬 주식회사는 설비 관리와 재생 작업에 들어간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해서 몸을 잠재우지만 우리가 잠든 후에도 여전히 기능한다. 그 기능이 바로 멜라토닌이 안티에이징 호르몬, 만병통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활성산소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활성산소는 자외선, 담배 연기, 화학물질 등을 통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스트레스 또한 발생원이 되어 계속해서 늘어난다. 활성산소는 뇌세포에 손상을 입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거나 내장세포 유전자에 손상을 입혀 이상세포를 만들어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것이 항산화 물질이다. 인간의 몸 안에는 다양한 항산화 효소가 있고 식사를 통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 등을 섭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 물질은 멜라토닌이다. 셋째, 면역력 강화. 멜라토닌은 면역력도 강화한다. 몸속에서 이 물질을 발견해 격퇴하는 면역은 호르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비 시스템과 같다. 다양한 세포와 얽혀있지만 암의 종양이나 세균과 싸우는 것은 임파구라는 경비팀이다. 임파구의 구성원은 골수로 만들어지는 NK세포와 B세포, 흉선으로 만들어지는 세포인데 멜라토닌은 흉선을 자극해서 다량의 세포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으면 흉선이 충분히 자극되어 T세포도 많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멜라토닌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데 감기는
남자는 많이 자면 낫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멜라토닌으로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포가 암을 방지한다고도 여겨지고 있다. 흉선은 10대에 가장 커지므로 사춘기 아이들은 튼튼해서 암과 같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흉선은 작아진다. 또 멜라토닌 분비량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든다. 같은 나이에도 젊고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사람은 똑같은 속도로 노화하지 않는다.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최대한 높이고 양이 줄어든 멜라토닌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둘째, 성장 호르몬. 안티에이징의 두 번째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자. 호르몬 주식회사 사장인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은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 성장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 간에 보내고 소마토메딘 C라는 호르몬으로 가공해서 전신에 내보낸다. 성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을 자라게 한다. 분비량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20세 정도의 절정에 달하고 다시 감소로 돌아선다. 40대가 되면 20세 때의 절반이 되고 60대가 되면 20세 때의 4분의 1로 줄어든다. 신생아의 세포수는 약 3조 개다. 성인은 60조 개이므로 신생아의 20배다. 성장 호르몬은 20세까지는 세포를 늘리는 데 사용되고 세포수가 더 이상 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게 된다. 이와 함께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도 줄어드는데 성장이 멈췄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되면 성장 호르몬의 용도가 몸의 재생관리로 바뀌는 것뿐이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하면 낙심할지도 모르지만 관리 전용이라고 생각하면 성장 호르몬 절정기에 절반의 양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전신의 대사와 관련이 있다. 대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식사로 공급된 영양은 에너지 같은 도움이 되는 형태로 변환되고 낡은 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어 건강으로 이어진다.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도 있어 살이 잘 찌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에는 단백질이 분해돼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을 세포에 공급하도록 돕는 성질이 있으며 근육과 피부, 내장과 기관을 만든다. 뼈를 튼튼하게 하거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도 있다. 피부가 깨끗하고 젊어 보이는 사람은 대사와 아미노산에 작용하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그 밖에도 성적 능력과 면역력을 높이거나 뇌와 시력을 좋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활용하는 기능을 한다. 어른의 성장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하는 만능 호르몬인 셈이다. 시상하부는 하루 종일 뇌하수체에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라 혹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멈춰라 하는 두 종류의 명령을 번갈아 내린다. 이 균형으로 분비량이 정해지는데 수면 중에는 멈춰라 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 잠든 뒤 처음 찾아오는 깊은 잠인 논수면 중에 하루 70%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참고로 성장 호르몬은 멜라토닌과 달리 시계 유전자와는 연동되어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첫 잠의 가장 깊은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점이 포인트다. 아이의 경우 논렌 수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량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어른이 될수록 논렌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잠을 자기만 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면 외에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는 세 가지 스위치는 공복, 적절한 스트레스, 운동이다. 첫째, 성장 호르몬은 배고플 때 분비된다. 성장 호르몬에는 혈당치를 높이는 작용이 있다. 혈당치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으로 결정되는데 배부른 상태에서는 혈당치가 충분히 올라가 있으므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배가 고프면 혈당치는 떨어져 이를 감지한 시상하부가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명령을 뇌하수체에 내린다. 한층 더 공복 상태가 되면 위 점막에서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높이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렐린도 뇌하수체의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따라서 간식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는 역효과다. 과자 등으로 허기를 채우는 습관, 달달한 음료수로 혈당치를 높이는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다. 성장 호르몬도 분비 상태가 계속되면 기능이 약해진다. 성장 호르몬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시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일시적인 허혈 상태가 일어나 몸의 미세한 조직이 손상되므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하지만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적당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하루 종일 대청소를 한다거나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등 만족감과 피로감을 골고루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셋째, 약간 힘든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좋다. 성장 호르몬에는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켜서 증강하는 작용이 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어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므로 시상하부는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뇌하 수체에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이것도 적당한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 포인트다. 근육이 망가질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렵다. 활성산소도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근육이 증강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노화가 진행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으로 근육을 늘리고 활성산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간 힘든 정도의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조합이 효과적이다.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두 호르몬의 분비가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안티에이징 효과는 2배로 늘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 호르몬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티에이징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 잠은 언제 또 얼마나 자면 좋을까? 내가 권하는 수면 시간대는 자정 취침과 아침 7시 기상, 가능하면 밤 11시 취침과 아침 6시 기상이다. 이 시간대야말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은 시간대와 체내 시계의 리듬이 서로 맞물려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이상적인 시간대다. 잠은 매일 자는 것이므로 그 축적된 힘은 매우 크다. 이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